관세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경제에 실체적인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왔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거의 4%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이렇게 됐나? 그리고 보시면은 초반에 일단 하락을 하다가 그 하락폭이 한 새벽 2시 반부터 해서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요. 새벽 2시 반에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설이 있었고요. 근데 그 파월의 연설에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의 폭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 초반의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장 후반의 하락의 원인,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트럼프 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55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오늘 10%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느냐?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칩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H20 칩이라는 게 2022년 10월쯤에 미국이 원래 처음으로 이런 군사 안보의 목적으로 최첨단 반도체 수출하는 거를 예전에 금지를 했었는데, 그 금지를 약간 좀 피해가기 위해서 기존의 엔비디아가 수출하던 고성능 반도체를 다운그레이드해서 팔던 게 H20이거든요. 근데 이 다운그레이드해서 팔던 기존의 수출 규제를 약간 회피해서 팔던, 그리고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칩이니까 약간 눈 감아줬던 이 H20 칩의 수출마저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막은 거죠. 더 오늘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ASML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노광 장비라는 정말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ASML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5% 하락을 했고요. 사실 저는 이 ASML의 하락이 5% 이상의 의미가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면 루팡님 X에서 갖고 왔는데, ASML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수주가 매출 말고 매출 이전에 매출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수주가 주문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게 39.4억 유로가 나왔는데 예상치인 48.2억 유로보다 훨씬 많은 차이를 보이는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로부터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고객들은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고객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한다라는 거 되게 호흡이 긴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하면 되게 많은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부품, 수많은 장비들을 주문해야 되는 되게 큰 건데,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반도체 관련 투자하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요게 ASML 실적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경영진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와 내년에 여전히 성장이 기대되지만 최근 관세 발표가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상황이 당분간 역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세와 관련된 우려, 특히나 기업의 실적에 악화되는 나쁜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 많았는데, 실제로 실적에서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준 게 ASML이 처음인 거죠. 그리고 ASML이 이제 앞으로 있을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장식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첫 스타트부터 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세가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실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좀 더 나아가면 ASML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악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테크 업계 전체가 영향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시장을 실망시켰던 건 바로 제롬 파월의 연설, 그리고 Q&A였습니다. 자, 제롬 파월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여파로부터 미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충 관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연준이 이중 책무라고 해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최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와 고용 문제가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그리고 이 두 변수 모두가 개선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금리 조정 방안을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데, 파월은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했고요. 다만 파월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를 반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불만을 만들었겠죠. 금리를 말이라도 좀 인하할 것 같은 뉘앙스를 줘야 되는데 말로도 금리를 서둘러 인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아했고요. 어쨌든 파월은 예측할 수 없는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경제 전망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파월은 또 당분간 우리는 정책 입장을 조정하기 전에 더 명확한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강조를 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중앙은행이 두 목표가 충돌할 경우에 노동시장의 책무보다 인플레이션 책무를 우선시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뭐가 더 중요해? 파월 입장에서는 나는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은 말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Q&A에서 파월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성장, 이제 소위 말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시장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또 받았어요. 채권시장 아시다시피 최근에 변동성도 엄청나게 컸고, 또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 자체가 폭락하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일부 헤지펀드는 큰 손실을 보고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채권 시장이 크게 폭락하면 기관들이 보통 이제 채권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관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데, 이제 그거가 관련돼서는 시기상조다, 채권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하려면 그냥 시기상조다, 레버리지 축소가 진행 중이다, 요 정도로 언급을 하면서 뭐 특별히 어떤 상황이다라는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자체도 시장에서 또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의 어떤 폭락은 결국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뭔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시장에서 또 싫어할 만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독립성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독립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도 했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독립기관의 인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파월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파월은 이 사건이 연준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파월은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박수를 받았는데요. 박수 말고 빨리 금리 좀 어떻게 해 주시길. 아니, 관세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면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에 연준이 개입할 것인지 이 질문도 있었는데 파월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좀 정리해 보면, 파월이 뭔가 말이라도 힘이 되는 말, 아니면 금리 인하, 아니면 좀 완화적인 말, 뭔가 돈 풀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실제 파월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개뿔 그런 거 없고 자기는 일단 관망하겠다라는 태도죠. 그래서 시장이 이것에 실망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후반부 시장의 하락은 바로 이런 파월의 행동과 발언 때문이었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짧게 그래도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동을 잘 표현하는 짤이죠.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입에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파월이 미친놈아 네가 깐세 내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제 만화가 있었는데, 요즘 시장에 딱 알맞는 얘기 같고, 자, 오늘은 또 백악관이 중국의 최대 245%의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면서 또 이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백악관이 왜 245%가 나온지 설명을 해줬는데, 자, 125%의 상호관세, 펜타닐 때문에 만들어진
20%의 관세,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한 7.5에서 100% 관세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발라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그래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동의하기 전에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등 더 많은 존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중국이 그래도 대화의 여지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줬고요. 그 외에도 대화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화 담당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때 서명할 수 있는 합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담당자가 허수아비가 아니라 그 합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담당자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중국 측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대화하겠다라는 중국의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트럼프는, 미국 정부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트럼프가 SNS에 무슨 글을 올리면 모든 상황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투자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